왜? 야, 너 사탕만 과제 다 했어? 당연히 안 했지. 내일 하는 중이야. 야, 이거 SPSS 이거 출력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거 메이플 지금 보스 잡고 있거든? 그거 다 하고 하던가 말던가 할 테니까 좀 이따가 전화해. 코딩이 뭐 필요해. 지금 메이플 지금 잡아야 되는데. 계산 틀렸고 또 틀렸고 또 틀렸고. 아니 이거 도대체 이게 어디다 쓴다는 거야? 어디다 쓴다는 거야? 다 고쳤다. 되라. 아이씨.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답답해. 이거 누구 물어볼 사람 없나? 이제부터는 저희가 무엇을 배웠는지 각 텀별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각 텀은 약 한 학기 혹은 방학을 의미하고요.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저희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기보다는 파이썬의 경우 진입장벽이 그리 높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에는 파이썬 기초문법을 배워보았습니다. 한글이나 영어로 작문을 하기 위해서 단어와 문법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적이지만 코드를 작성하는 데 필수적인 명령문과 자료형, 모듈과 클래스 등을 배워보았습니다. 봄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인 데이터 사이언스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주 동안 진행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쓰이는 모듈들을 배우고 실전에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numpy라는 라이브러리, 즉 쉽게 말하면 numpy라는 도구 상자 안에 도구들을 사용해 자료를 빠르게 연산하고 처리하는 방법과 또 다른 도구 상자인 판다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매플립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는 다듬고 정리한 데이터를 예쁘게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배워보았다면 실제로 데이터를 만져보면서 써봐야겠죠? 2주차부터는 데이터를 사용해 프로젝트로 실전에 활용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CCTV 데이터를 다운받아 이렇게 시각화하고 분석해 봤고요. 서울시 범죄 데이터와 검거율을 대조해보고 어떤 구가 안전한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도에 이렇게 직접 나타내보기도 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크롤링도 배워봤는데요. 크롤링이 긁다 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죠. 말 그대로 코딩을 통해 정보를 긁어오는 방법을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사가 오늘 올라왔는지 크롤링하고 시카고 샌드위치 맛집 순위를 선정한 사이트를 크롤링해서 위치 정보를 추출해 각 레스토랑 위치를 구글 맵스로 시각화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 예매 사이트에서 각 영화의 제목, 별점, 예매 순위 등의 정보를 크롤링하여 어떤 영화가 제일 많이 팔렸는지 혹은 별점 테러를 당했는지도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어떤 지역의 알뜰 주유소가 제일 저렴한지도 크롤링해서 지도에 시각화해봤고요. 전국 시군구의 청년과 노인 비율을 계산해 인구 소멸 지역인 곳과 소멸 위험에 있는 지역 등을 자세히 분석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대 대선 정보를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후보를 많이 뽑았는지도 전국 지도에 시각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가 관련이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지를 분석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왼쪽 사진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빨간 가장 큰 원이 이제 주인공인 장발장입니다. 장발장 소설에서 나오는 인물 중심도를 네트워크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청와대 청원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주에는 청와대 청원 사이트를 크롤링해서 청원 내용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라는 기법으로 시각화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이트에서 직접 보기에는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은지 알기 어렵죠. 빠르게 데이터를 모아 시간 변화를 중심으로 혹은 카테고리를 중심 등으로 분석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혹은 변화, 사회적 함의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크롤링을 통해 엄청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할까요? 바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름방학에 저희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전용 언어를 배우면서 실제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의 물건 판매 목록을 수집하고 대량의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구축해 보았습니다. 처음 들으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프로그래밍에서 언어란 컴퓨터와의 소통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를 배우면 다른 언어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방학 동안 SQL을 배우면서 저희는 코사다마의 첫 프로젝트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각 팀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개강주에 열린 이번 첫 프로젝트에서는 성범죄 현황과 사회 동향 분석,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 분석, 20-21대 의안 활동 보고서 분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세 주제 모두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 현재 사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직접 주제 선정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시각화까지 팀에서 함께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분석 라이브러리도 활용해 볼 뿐만 아니라 사회학도로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고 배워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조금 더 심화된 데이터 사이언스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운 넘파이와 판다스의 도구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시각화 등을 응용 중심으로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요즘 굉장히 핫한 머신러닝의 기초적인 부분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코사다마의 커리큘럼은 사회학도로서 필요한 코딩을 너무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게 배울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딩이 주 목적이기보다는 연구 주제에 대한 접근과 연구 방법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딩은 거들 뿐 사회학적 상상력을 함께 키워나간다는 것이죠. 또한 SQL 등과 같은 최신 실무 트렌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더욱 깊은 내용을 공부해보고 싶거나 이해를 위한 스터디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코사다마의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코사다마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길 바라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사다마에서 활동 중인 김보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사다마가 각 텀별로 무엇을 배웠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 중 사회통계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을 뽑아서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사다마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나아가 코딩을 하면 어떤 게 좋은지 좀 보여드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사회 통계론에서 배우는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파이썬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상관계수를 구하려면 또 회귀식을 구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은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이썬을 이용하게 되면 코드 몇 줄로 간단하게 상관계수와 회귀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도구들을 불러야 될 텐데요. 저희가 사회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SPSS를 실행을 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에서 좀 특화된 도구들을, 특히 판다스라는 도구와 numPy라는 도구를 가져와서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코드를 실행해서 도구를 가져와 주고요.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변수가 필요하죠.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의 CCTV 설치 개수 변수 하나, 그리고 서울 인구 이 변수 2개, 이렇게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데이터를 좀 불러와 줄 텐데, 먼저 CCTV 관련된 데이터를 먼저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 head라는 명령은 뒤에서도 계속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 CCTV 서울에 있는 CCTV 개수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데이터 규모가 클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상위 5개만 갖고 오라는 명령입니다. 뒤에서도 자주 등장하니까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예쁘게 데이터를 잘 가져왔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사실 데이터가 몇 행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도대체 데이터가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이 인덱스, 여기 있는 숫자가 몇 가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명령을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스타트가 0에서 스탑이 25죠. 그러니까 26개 행이 존재한다는 얘기겠네요. 그 중에서 5개만 갖고 왔다는 거고요. 이제 CCTV 데이터를 보시면 기관명이라고 레이블이 붙여져 있죠. 근데 이 기관명이란 레이블이 조금 처음 보는 사람이 봤을 때 기관명 하면은 좀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뭔가 기관명 하면 정부 부처 이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는 구별 데이터? 이런 거를 의도한 거니까 기관명 대신 구별이라는 이름을 좀 다시 붙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rename, 다시 이름을 붙인다는 명령을 통해서 구별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CCTV를 갖고 왔으니까 서울의 인구 데이터도 불러와야겠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얘는 레이블이 좀 더 보기 불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데이터셋을 열어서 각각 데이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먼저 조사를 하고 레이블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조사하고 이렇게 코드도 미리 짜왔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헤드를 해주면 5개까지 표현이 되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과 동일하죠. 그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단계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라는 거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데이터가 깔끔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누락된 데이터나 잘못 입력된 데이터가 껴있으면 없이 있는 경우 그것들을 처리해주는 단계를 전처리 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잡아먹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는 게스트 렉처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조사를 하고 코드를 좀 써왔고요. 이 부분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은 저희가 CCTV 데이터와 인구 데이터가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둘을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분석을 갔을 때 데이터가 하나로 있어야 좀 코드를 짜기 편하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하고 좀 직관적으로 짜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데이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셋 인덱스 구별.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냥 영문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인덱스를 세트하는데 구별로 셋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인덱스 여기 0, 1, 2, 3, 4 이렇게 인덱스가 있잖아요. 이거를 구별에 있는 데이터로 대체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데이터셋이 바뀌었죠. 코드가 조금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런 원리로 좀 짜여져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관계수를 구해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뭔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저는 각 구의 외국인 비율 그리고 고령자 비율과 CCTV 개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외국인 비율과 고령자 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 데이터를 계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코드 한 줄로 손쉽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한 줄만 하면은 모든 전체 행에 대한 고령자의 비율, 외국인의 비율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새로 추가됐죠. 원래는 이게 한 줄에 계산 한 번 하고 또 다음 강동구에서 외국인 비율 계산하고, 원래는 손으로 다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걸 이 코드 한 줄로 사실상 모든 행에 대한 계산을 끝마칠 수 있다는 게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고령자 비율도 외국인 비율과 마찬가지로 코드 한 줄로 이렇게 모든 행에 대한 계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상관계수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아요. 코드 한 줄이면 상관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correlation, coefficient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라고 하거든요, 명령을. 이 함수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상관계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np는 맨 위에 나온 numpy as np라고 했었죠. numpy라는 도구를 가져올 건데 np라는 이름으로 가져올 거야.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np 도구에 있는 correlation coefficient 이 함수를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드 한 줄이면은 이런 식으로 상관계수를 한 방에 구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비율과 소개는 보시면 CCTV 총 개수였는데 각 구별 이제 CCTV 개수와 고령자 비율 사이에는 마이너스 0.28 정도의 상관계수가 나타난다고 컴퓨터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0.28 정도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그래도 좀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외국인 비율과 소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0.13 정도 나오네요. 얘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인구수와 소개의 관계를 조금 파악을 해보면은 얘는 0.30 정도 나왔네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어요.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인 인구수와 CCTV 개수 사이에 회기식을 좀 도출을 해볼 건데, 그 회기식을 시각화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코드는 매플라립이라는 시각화 도구를 가져오는 건데, 도구 가져오는 거 임포트 관련해서는 위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매플라립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화면에 시각화가 뜨도록 하는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 실행해서 도구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에 fp1 equal np.polyfit 이런 함수가 있는 이런 코드 명령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polyfit이라는 명령은 회기식에 좀 필요한 변수의 개수와 절편값을 계산해주는 명령이에요. 코드 한 줄로 회기식에 이제 필요한 여러 숫자들을 도출해내는 건데,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코딩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구수와 소개의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이 둘 사이에
회기식에 나오는 x의 개수는 얼마다, 절편의 개수는 얼마다 이렇게 도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나온 게 x 개수값, 뒤에 나온 게 절편값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항식을 만들면 되겠죠. 다항식을 만드는 함수는 poly1d라는 거고, 저희가 fp1에 이 값을 fp1에 저장해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식을 만들 건데 fp1에 대한 다항식을 만들 거야 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다항식은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 정의역에 대한 코드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숫자부터 요 숫자까지 정의역을 줄 거다. 근데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100씩의 간격을 둘 거다. 뭐 예를 들면은 만이라고 치면은 만 다음에 1100, 1200 이런 식으로 x 값이 공급이 된다는 의미죠. 이거를 이제 명령을 x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이제 이게 시각화 코드거든요.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의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캐터 같은 경우에는 산점도를 그리라는 명령인데, 어떤 거에 대한 산점도를 그리느냐, 데이터 리절트 인구수, 저희가 위에서 봤던 여기 있는 인구수, 요 데이터를 하나, 그다음 데이터 리절트 소개,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점도를 그려라, 이런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회기식에 대한 시각화 코드거든요. x, 저희가 정의역을 이렇게 설정해 줬죠. x축에는 이 정의역 값을 넣을 거고, y축으로는 이거를 넣을 거예요. fx가 무슨 뜻이냐? 저희가 회기 다항식을 f에다가 저장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회기 다항식에 이 x 값의 정의역으로 이걸 여기 식에 공급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적어준 거고요. ls 같은 경우에 라인 스타일의 약자인데, 그 대시드, 그러니까 점선으로 표현하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엔 디자인 코드고요. 그 시각화의 전체 x 레이블, x축에는 인구수라는 이름을 붙일 것이다. 그리고 y축에는 cctv라는 이름을 붙일 것이다 라는 코드고요. 마지막은 그리드, 격자점을 그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show, 이 모든 코드들을 실행한 것들을 직접 보여줘라, 이런 코드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제가 하나 실수한 게 한글 지원, 이게 매플라립이 한글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인구수에 대한 게 조금 폰트가 깨진 부분이 있고요. CCTV 마찬가지로 Y축에 이름을 붙여줬죠. 그리고 X축에서는 저희가 아까 설정한 정의역에 대한 게 나오고, Y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캐터 그릴 때 요 값들 범위 내에서 이 Y값이 설정이 된 거고요. 요게 저희가 아까 회기식, 다항식 구한 거 있잖아요. 그 다항식을 그려라 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그 라인 스타일, 라인 디자인대로 이렇게 회기식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코딩 지식이 기업 취직 과정과 취직 후 업무 처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비개발 직무에 있어서도 코딩 역량 혹은 기술 역량을 좀 요구하기 시작했죠. 왜 개발 직무가 아닌 직무에서도 코딩 역량,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걸까요? 바로 이제 모든 종류의 산업에서 IT 기술이 핵심적인 요소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IT 기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산업 분야인데요. 과거 퍼스널 트레이닝에 그쳤던 피트니스 산업이 이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고객 개개인의 신체 정보, 운동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운동, 식단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IT 기술 같은 경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도 쓰이겠죠. 그리고 또 수많은 고객들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내놓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는 금융 분야인데요.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엔 아예 대놓고 핀테크라는 영역이 있죠. 그 정도로 IT 기술을 최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성능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금융 분석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수백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좀 다른 말로는 컴퓨터의 굉장히 복잡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에게 알맞는 상품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수백만 건의 금융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금융 트렌드를 예측해주는 서비스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금융 분야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교육 산업도 최근 IT 기술의 혜택을 좀 톡톡히 노리고 있는 추세예요. 최근 에듀테크 산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교육업 안에서도 IT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한 학생별 맞춤 교육 콘텐츠 추천, 학습 로드맵 설정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산업이라는 게 이제 팬데믹인 상황, 즉 학교 대면 교육이 불가능해지고 홈스쿨링 위주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좀 에듀테크 산업이 그 규모를 훨씬 확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T 기술 역량을 갖추면 어떤 점이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IT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스크립트를 보시면 기획자와 개발자 사이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을 좀 예시로 들려드렸는데, IT 회사에서는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제 판교에서는 화성에서 온 개발자, 금성에서 온 기획자라는 농담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판교 사투리라는 단어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획자는 기획자의 언어로, 개발자는 개발자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발생하죠. 이런 상황에서 기획자는 기획자 나름대로, 개발자는 개발자 나름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획자는 상품, 서비스에 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개발자에게 말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하기 불가능하고 너무 까다로운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마치 사회학과 2학년 학생에게 사회학과 전공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 사회학과니까 사회에 대해서 잘 알겠네? 그럼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네 의견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과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논평을 위해서는 해당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과 또 지식을 바탕으로 사안의 여러 가지 맥락을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제 의견도 정리하고, 굉장히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야, 너는 사회학과니까 사회 잘 알지? 이러면서 대뜸 대답을 요구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IT 기업 안에서 어쨌거나 제품을 구현하는 거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기획자는 개발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개발자 입장에서도 좀 빠른 시간 안에 기획자가 원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선 기획자도 어느 정도 IT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코딩은 기획자가 개발자에게 요구사항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언어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코드를 보여주면서 이거 이렇게 짜면 이렇게 되던데? 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개발자들이 알아듣기 쉽겠죠. 개발자들과 이야기할 때 100마디 설득보다 어설픈 코딩이 한 줄이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IT 기업에서도 최근 IT 기술 역량이 있는 기획자들을 더 우대하고 더 대우를 잘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코딩을 개발자들만큼 기깔나게 잘할 필요는 없죠. 그런 코드를 짤 수준이면 개발자를 하는 게 좀 더 커리어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다만 코드를 짜는 그 원리를 알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제 말의 요지예요. 네, 지금까지 좀 기획자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에서는 코드를 짜는 것이 주 역량인 직무들도 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드 짜는 능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직무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개발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산업군에서 IT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모빌리티 업계, 택시 업계, 자동차 업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이런 데에서도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운전보조 프로그램이나 그런 소프트웨어를 주려고 상품으로 런칭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물론 하드웨어라는 게 아직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에서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주목해 볼 수 있는 직무는 그로스 해커라는 직무인데, 그로스 해커라는 거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데이터로 추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마케터를 얘기를 해요. 그로스 해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여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직무입니다. 이 그로스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꽤 높은 수준의 데이터 처리 역량, 통계적 지식이 필요해요. 넘쳐나는 데이터들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구별해내고 그것들을 적절히 가공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꼭 써야 되는데 컴퓨터를 꼭 쓰고 그것들을 다룬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수준의 코드를 짤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지만 이런 개발자, 그로스 해커 이런 특정 직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순 방법 업무를 처리하는 직무에 있어서도 코딩을 짤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딩하는 공익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한 사회복무요원이 1년 동안 쌓여있는 등기 우편을 전부 조회해서 인쇄하고 문서고에 넣는 그런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 공익요원께서 30분 동안 짠 코드로 문제를 해결할 일환데 해당 업무는 코드가 아닌 수기로 했을 때 약 6개월 정도 걸렸을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코드 몇 줄로 이제 30분 동안 6개월치 업무를 다 해낸 거죠. 회사에서는 은근히 이렇게 단순 반복 업무들이 꽤 있는데 만약 코드를 짤 줄 알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화 시킬 줄 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 내에서 일자랄 혹은 해결사로 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학술 파트의 발표를 맡은 코사다마 리더 박하람입니다. 이어서 학술 영역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회과학 도메인 지식과 함께 두 번째 전통적 통계 기반의 양적 방법을 활용한 empirical research 부분이 기존의 양방 연구에서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웹크롤링, 기계학습, 딥러닝과 같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결합하면 웹상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대량의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고 많은 양의 비정형 데이터들, 예를 들면 텍스트들이나 이미지 또한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의 세 개의 교집합이 데이터 드라이븐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을 기준으로 각 분과 학문에서 얼마나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 연구가 출판되고 있는지를 보면요. 아래와 같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학은 아래 부분에 있지만 점차 성장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로 연구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분야인데요. 하나는 수치를 다루는 분야와 다른 하나는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가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수치가 아닌 사진, 음성, 텍스트 등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텍스트를 다루는 자연어 처리 분야입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NLP라고 불러요. NLP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부터 인공신경망 기술을 활용한 딥러닝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연구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훌륭한 연구들도 많지만 제 졸업 논문에 담길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전달해 드리기에도 더 편할 것 같고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가 분석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졸업 논문의 주제는 민주화 이후 여성 정책 의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13대부터 20대까지의 법률안을 모두 웹크롤링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키워드를 선정해 여성 정책 관련 법률안만 또 따로 선정했고요. 의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10분 활용했는데요. 한국어 자연어 처리 모듈인 CoNLPy를 활용했고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해 가장 많이 나온 상위 50개의 단어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연어 처리하는 과정은 이런 순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텍스트 문서가 있다면 이를 토큰화 하는데요. 토큰화는 텍스트 문서가 문단으로 되어 있으면 문장으로 나누어주고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단어로 분리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토큰화할 수 있고 토큰화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트위터라는 이름의 토크나이저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를 기계가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전처리해주는 과정인데요. 우선은 의미를 분석하는데 쓸데없는 불령어를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 은는이가와 같은 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동사의 경우 여러 가지 시제로 존재하니까 본래 형태의 어근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구두점이나 계획 문자와 같이 필요 없는 것들도 모두 없애줍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친다면 실질적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들어갈 텍스트 데이터가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단어 주머니라고도 표현하고요. 매우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매우 귀찮은 작업입니다. 이게 전체 과정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데이터를 넣으면 뚝딱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 데이터를 정돈해야 합니다. 특히나 텍스트 데이터는 공식 문서가 아니라면 오타가 많고 욕설이나 줄임말 등도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요. 그 처리는 대부분이 사람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이 논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50% 이상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면 파이썬으로 하는 분석의 경우 이렇게 엑셀 형태로 된 데이터는 판다스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분석합니다. 데이터를 판다스로 불러오고요. 아래와 같이 데이터가 불러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를 코드로 구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글 전처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특수문자와 같은 계획 문자를 제거하고 정규 표현식을 활용해서 한글과 영어만 남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remove stop word에서는 불용어를 처리합니다. 수많은 불용어들이 보이실 건데요. 분석하는 데에 쓸모없는 단어들은 모두 제거해야 유의미한 단어들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CoNLPy를 활용해요. 토큰화를 하는데요. 저는 토큰화를 해주는 토크나이저 중에서 한나눔이라는 토크나이저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맥캅, OKT 등이 있는데 텍스트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토크나이저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큰화하면 아래 0, 1, 2와 같이 의미 있는 단어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서는 현대사회, 산업화, 여성, 사회참여, 가족 구조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거치면 어느 정도 분석할 데이터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탐색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EDA라고 합니다.
Exploratory Data Analysis의 약자인데요. 유의미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중에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의안만을 가지고 왔는데요. 총 1,410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의자의 성별에 따라서 얼마나 발의되었는지도 나눌 수 있고요. 맨 마지막의 표처럼 의안의 특성에 따라 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보수정당 의원들보다 진보정당 의원들이 여성정책 관련 발의를 많이 하는구나를 결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한 데이터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해 본 것인데요. 진보정당의 여성 의원들이 발의한 워드클라우드는 성희롱, 지원, 아동이 눈에 들어오고요. 진보정당의 남성 의원들은 피해자, 처벌, 지원, 범죄, 보호 등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보수정당의 여성 의원들과 남성 의원들의 워드클라우드에서는 피해자, 지원 단어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 분야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무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21세기에서 가장 섹시한 직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주 핫한 직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학과 통계적 능력,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기술, 도메인 지식과 소프트 스킬, 소통 설득 능력과 시각화의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단순히 하나의 직종이 아니고요. 각 능력 중에서 어떤 능력을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직군이 갈립니다. 수학이나 통계적 지식이 풍부하면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고요. 보통 이쪽은 통계학과나 계량 경제 혹은 수학과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가집니다.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이 풍부하면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으로도 갈 수 있고요. 경영학 기반의 데이터 아널리스트도 있습니다. SQL을 잘 활용해서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고요. 그래서 이를 마케팅이나 경영에 활용하는 직무입니다. 이 직무는 설득과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라 적절하게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하람이라고 합니다. 코사다마를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사회통계론 수업을 듣고 통계에 되게 흥미가 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대외 활동을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데이걸즈라는 활동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스템 분야, 그러니까 수학이나 통계, 엔지니어 같은 분야에 여성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성들을 밀어주기 위한 정부 사업인데요. 근데 거기서 제가 떨어졌어요. 파이썬 기반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대외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아쉬움에 남아서 제가 혼자 데이터 분석 공부하고 학교에서 파이썬 수업 찾아 듣고 하다가 공모전을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근데 제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누구랑 같이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주제를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실제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경험도 별로 없었고 같이 우리 사회학과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제 코사다마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름이 코사다마예요? 코사다마를 같이 만든 친구가 있는데요. 군대에서 같이 열심히 코사다마를 운영해 줬는데 그 친구가 코사다마라고 지은 건데요. 코딩의 코자와 사회학의 사자, 코사다마라는 한자성어가 합친 합성어인데요. 열심히 코딩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엉덩이 탁 꾹 잡고 하다 보면은 잘 된다, 대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코사다마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회학과 친구들이랑 같이 코딩을 해서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사회학과 친구들이랑 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코사다마에서 이제 끝나고 많이 회식도 했을 때 얘기가 나왔던 주제가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사회학적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1학년 때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공모전을 나가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제를 잡을 때에는 굉장히 사회 전체를 조망할 수 있으면서 다른 친구들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친구들 중에 어떤 한 친구는 실험가에서 화장실 접근성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게 주제였는데, 이제 공대 친구들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화장실 안에 넣어놓으면은 이제 접근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좀 많이 놀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플을 하다가 범죄율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범죄율 그럼 어떤 거를 이제 독립변수로 잡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을 때 다른 과였던 친구는 가로등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접근하는 게 생각보다 다른 친구들과는 굉장히 차별점을 낳는다고 좀 많이 생각했고요. 그게 사회학도들만의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또 프로젝트 할 때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저는 젠더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공대 친구들이나 통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젠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이거를 같이 프로젝트라고 하자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코드다마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프로젝트 주제를 딱 잡고 같이 분석하고 이거가 문제가 뭘까 라고 같이 고민을 했던 것이 저는 코사다마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통계가 중요한가요? 네, 진짜 중요해요. 통계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할 때도 통계적 지식이 많이 사용되고요. 예를 들어서 A와 B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때에 그런 통계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회기선 같은 것도 그릴 때 있잖아요. 오차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회기적인 개념들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활용이 되고, 예를 들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계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훨씬 좋아요. 머신러닝에는 검증 방식을 오차 제곱합이나 이런 회기의 그런 오차의 개념들을 가져와서 검증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충분히 사용되고요. 분포 자체도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예를 들어 포화송 분포처럼 그려진다, 정규 분포처럼 그려진다. 근데 현실에 그런 데이터는 어떤 분포를 그리느냐, 이렇게 통계적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데이터에 맞는 모델링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이걸 예측할 때, 그럴 때 그런 분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통계를 아는 지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계를 못해서 데이터 분석을 못하느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다들 사회통계론 수업 듣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만 잘해도 충분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는 충분히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본番스스로 학습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시되 충분하게 이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다니고 있는 정찬입니다. 전 겨울부터 코사다마 참여했고 지금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찬님 사회통계로 C+ 받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제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회통계론만큼은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시험 문제가 계산이 좀 많았어요. 저는 계산하는 거를 좀 싫어하거든요. 그때는 이민아 교수님 수업이었어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저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코딩 할 때는 컴퓨터가 계산을 다 대신 해주거든요. 물론 제가 그 당시에 그 사통론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열심히 숙지를 해놓고 있어서
괜찮았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이 점수에 비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딩을 짤 때 필요는 하거든요. 대신에 계산을 컴퓨터가 해줄 뿐이어서 저는 굉장히 수월했어요. 컴퓨터가 계산을 다 해주면 도대체 통계는 어디에 써요? 이제 문제를 설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CCTV와 범죄율이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이 상관관계라는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상관관계에 대한 코드나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 설정이나 뭐 어떤 걸 조사할지 분석할지 그런 걸 설정할 때는 통계적인 지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저는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코사담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제가 이번 연도 1학기에 이제 문헌정보학과 교수님하고 학생분들이랑 또 저희 코사담화랑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이제 정부혁신 전략 해커톤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해커톤? 그게 뭔데요? 해커톤은 이제 해킹이랑 이제 마라톤을 합친 단어인데 그러니까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 이런 거를 팀별로 한 것을 공유하고 이제 제안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했는데요? 저희 이제 요즘 아무래도 핫한 주제인 코로나19에 대한 주제로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이제 확산된 이후 과연 어떻게 사회가 변해왔는지 그 타임라인을 만들고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해커톤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 있어요? 하면서 제가 맡았던 문화 파트가 이제 원래는 4명이었는데 갑자기 2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중간에 빠지셔야 돼가지고 이제 20학번의 송혜민 학우분과 저 둘이서만 이 파트를 맡아가지고 그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행사를 하는데 밤을 새는 것도 추억이 되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에 해커톤 하고 나서 느낀 점이나 그런 거 있어요? 아무래도 코사담을 하면서 뭐 많은 코딩 언어도 배우고 뭐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 제가 그거를 직접 적용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해커톤을 참여하면서 사실 데이터도 제가 구글링하면서 직접 찾아보고 공공 데이터 요청도 해보고 또 거절도 몇 번 당해보면서 직접 데이터를 찾는 것부터 분석하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제가 다 일일이 저랑 팀원들이 다 일일이 해봐서 그 덕분에 아마 그 코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만든 거를 이제 사이트로 딱 결과물을 보면은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해커톤에서 커뮤니티상을 수상을 해서 또 그거 보고 중앙대 뉴스에 딱 나온 거 보고 정말 뿌듯하고 제가 여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도 뭔가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뿌듯하고 재미도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해커톤 하면 다시 나갈 거예요? 저는 나가고 싶은데 왜냐면은 그때 이후로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해보면 어떨까? 좀 더 예쁘게 시각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도 남았는데 그 아쉬움을 거기서 또 해소하면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는 참가할 마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17학번 김가윤입니다. 코사담화는 카톡을 안 쓴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소통해요? 저희는 슬랙으로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슬랙은 약간 IT 회사들이나 뭐 다른 기업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간 메신저 같은 느낌인데
저희 코사다마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가 아니라 뭐 이쪽 팀 해서 뭐 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슬랙으로 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덧붙여서 노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저희가 회의를 같이 했던 것들이나 이제 이게 약간 동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사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코사다마에서 공부하는 코드들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작업한 코드들은 코사다마 홈페이지에 이제 깃허브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깃허브이라는 거는 개발자분들이 약간 하나씩 전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서 이제 코드를 공유할 수 있고 오픈 소스라고 해서 이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를 같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운받아서 뭐 저희가 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쓰기도 하고 저희의 작업을 또 아카이빙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컴퓨터를 복수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제가 어떤 뭐 지식을 공부했는지 뭐 어떤 코드를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면서 약간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간다? 네, 이런 걸로도 이제 깃허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사다마에서 많은 걸 배웠겠네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새로운 관점? 약간 사회 문제를 접근할 때 약간 뭐 생각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저희가 배웠던 사회학적인 지식들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플러스 데이터, 플러스 저희의 약간 코딩 실력을 합해가지고 약간 저희가 배웠던 약간 뭐 부르디에나 마르크스 뭐 이런 이론적인 접근보다 약간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는 면에서 약간 이런 것들을 코사다마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가 수학이나 뭐 공학적인 면에서 되게 내가 좀 능력이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코사다마에서 같이 많은 학우분들과 활동을 하면서 약간 불가능한 건 없구나. 약간 저만의 편견을 되게 깰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20학번 이육세별입니다. 20학번이요? 20학번인데 어떻게 코사다마에 들어올 생각을 했어요? 제가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고 싶어가지고 겨울방학 동안 혼자 인강을 들으면서 코딩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함수를 쓰는 게 사실 너무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뻔했는데 마침 이제 딱 봄에 코사다마에서 사회학과와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서 이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같이 공부하면 재밌겠다 해서 코사다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 뭔데요? 데이터 저널리즘은 말 그대로 데이터랑 저널리즘을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스를 생각하면은 빠르게 육하원칙에 이제 맞춰서 오늘 하루 일어난 사건을 굉장히 빠르게 보도하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저널리즘은 이런 뉴스에 문제의식을 가져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인데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현상들의 맥락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 현상들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그런 저널리즘입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우리가 N번방 사건을 볼 때 보통의 뉴스에서는 N번방 사건에 누가 가담했고 어떤 형량을 이제 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저널리즘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그런 판결들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를 이제 단어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심각한 코로나에 관련해서도 보통의 언론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몇백 명이 실업을 당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저널리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 혹은 어떤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실업을 당했는지 그걸 계층별로 분석해서 이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걸 보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통해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난민들이 어느 지역으로 앞으로 이동하게 될지 이런 것도 새롭게 보도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렇게 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저널리스트는 신문사에서 따로 이렇게 뽑는 건가요? 요즘 이제 신문사 밑에 있는 부서, 새로운 부서의 개념들로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 부서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에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가진 저널리스트들을 뽑으려는 시도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